안녕하세요. 더 배움 검정고시 한국사의 명재민입니다. 자, 오늘은 18강이죠. 18강 212쪽에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 그 다음에 20년대 국외 민족운동 연결해서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는 과정까지 볼 겁니다. 자, 지금 페이지가 한 50쪽, 60쪽 정도 남았는데 우리 검정고시 보면 이 뒷부분은 시험에 상당히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요 18강하고 그다음에 19강 정도를 하면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지런히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 파트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다고 정리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꼭 복습을 해서 그날 조금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20년대 일제 통치 방식이 지난 시간에 민족 분열 통치, 문화 통치였죠. 이런 민족 분열 통치에 맞서서 20년대 실력 양성 운동이 있습니다. 실력 양성은 우리의 어떤 교육과 산업을 부흥하자는 거고, 살짝 미리 넘겨보시면 실력 양성도 있고 225쪽에 보면 20년대 국외는 주로 이제 무장 독립 투쟁이죠. 실력 양성과 맞서서, 실력 양성은 우리의 교육과 산업을 부흥하자는 거고, 무장 투쟁은 지금 당장 지더라도 맞서 싸우자 이거죠. 자, 12쪽에 실력 양성 운동이 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현실적으로 맞서 싸우는 건 어렵다. 외교적 독립운동의 실패. 그래서 교육을 보급하고 자본 육성해서 우리의 의식과 어떤 관습을 타파하자 해서 20년대 실력 양성의 하이라이트는 두 개입니다. 네모 2번에 물산장려. 자, 이거를 쉽게 해석하면 국산품 애용하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거죠. 일본의 대기업들이 쑥쑥 들어오니까 국내 기업과 상인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물산장려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물건 만든 것을 우리가 쓰자. 조선이 만든 것을 조선 사람이 쓰자. 국산품 애용 장려하고 금주라든가 담배 끊는 금연운동 같은 거 전개하면서 물산장려운동을 하는 거죠. 하지만 물산장려운동은 결정적으로 국산품 애용인데 우리나라 물건이 일단 별로 없어요. 당시 일본의 기업들이 워낙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사회주의 계열들이 이 물산장려 운동하면 결국 누구만 자본주의만 좋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면서 일제의 감시와 탄압으로 이 물산장려 운동은 한계가 있게 됩니다. 자, 13쪽 위에 민족 기업도 성장하는데 한번 보시고요. 자, 20년대 민족운동의 포인트는 두 개라 그랬네요. 12쪽의 물산장려와 13쪽의 네모 4번의 밀립대학입니다. 최고의 교육기관인 대학을 밀립, 우리가 스스로 세워보자. 일본이 교육 같은 거 안 해주니까 3.1운동 이후에 교육열 높아지면 이게 지금 실력 양성운동의 포인트는 교육과 산업이니까요.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여기서 고등교육은 중고등이 아니라 대학을 말하는 거거든요. 조선 교육회 중심으로 한 사람이 1원씩 이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모금운동을 했는데 일본의 탄압으로 역시 실패를 끝났고요. 자, 문맹퇴치가 있네요. 맨 밑에. 문맹퇴치는 우리 이제 글자 못 읽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없애야 된다. 식민지 차별 교육으로 우리의 문맹자가 양성되니까. 자, 14쪽 맨 위에 문자 보급운동과 조선일보입니다. 이거 언론기관하고 연결되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문자 보급운동 밑줄 치시고 뒤에 조선일보, 그 다음에 분하르도는 동아일보입니다. 분하르도라는 뜻은 러시아 말로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민중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하겠다. 분하르도 운동, 동아일보 이런 게 있어요. 일제가 역시 탄압을 했겠죠. 자, 214쪽에 농민과 노동운동을 보면, 그러니까 농민과 노동자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야, 우리 들고 일어나서 봉기 한번, 이게 아니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일단 농민들은 1910년대 지난 시간에 1910년대 일제 통치 방식 중에 헌병, 경찰, 무단 통치가 있었고 경제적으로 토지조사 사업이 있었고요. 20년대는 산미 증식계, 땅 뺏어가고 쌀 생산량 늘려서 뺏어가겠다 이러다 보면 제일 피해보는 건 뭐니 해도 농민이겠죠. 그래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회주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사회주의 사상이 지금은 많이 이제 사라졌습니다만 당시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상이었고, 사회주의 사상은 자본가들의 이익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동자와 농민의 어떤 투쟁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사상이 들어오니까 노동자와 농민운동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농민운동. 자, 배경은 농민의 경제적 몰락과 식민지 지주제가 형성되고 농민들도 점점 똑똑해지면서 정치적으로 각성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20년대
대표적으로 요것만 기억하세요. 23년에 전남 무안, 지금 신안군인데 무안에 암태도 소작쟁이라고 있습니다. 무안에 있었던 요런 엄청난 엄청난 소장료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어떤 대표적인 사건, 무안에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고, 30년대 한번 읽어보시고, 자, 노동운동도 대표적으로 회사령 폐지된 이후에 일본 기업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노동자들, 한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등용이 되는데 굉장히 열악하게 임금도 못 받고 일하면서 노동자들의 운동이 있어요. 이것도 대표적인 게 밑에 보면 1929년에 반가로 입원해요. 네 번째 29년에 뭐가 있어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있습니다. 원산이요? 원산 우리 한 3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한 번만 정리해 볼까요? 1876년 강화도 조약 때 세계 항구 열었었죠. 거기에 원산이 들어가 있죠. 부산, 인천, 원산.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교육기관이 유경공원이 있었고요. 근데 그거에 앞서 최초의 사립교육기관, 사립학교라 그래서 원산학사가 있었어요. 무술교육도 시켰던데 거기가 있고, 1929년에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있다. 그래서 일본인 석유 공장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폭력적으로 대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30년대도 탄압이 굉장히 심했고요. 자, 넘겨보면 청년과 학생 운동입니다. 이제 청년과 학생, 여기서 학생은 여러분들 중고딩이 아니에요. 대딩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점점점 머리가 똑똑해지면서, 요거는 이번에 60만세 운동, 26년 60만세 운동, 그 다음에 217쪽에 29년에 전라도 광주에서 일어났던 광주 학생 항일, 요 두 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60만세 운동이 혹시 나오면 배경에 학생들이 일으켰으니까요. 60만세 운동의 주체는 주로 학생이었거든요. 교육에 대한 반발, 요거 들어갔을 텐데, 배경의 점 두 번째 보면 순종의 죽음을 계기로, 여러분들 1919년에 3.1운동 있었죠? 1919의 3.1운동은 제가 지난 시간에 3.1운동 이렇게 설명하거든. 왜 하필이면 3월 1일이냐? 2월 28일도 있고 3월 2일도 있는데 왜요? 이날이 고종의 인산일, 즉 고종이 죽었는데 장례식 날 직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일 걸 예상해서 이때 한 거고, 이때 고종이 독살됐다라는 어떤 그 얘기가 있었어요. 일제에 의해서. 그래서 고종의 어떤 죽음과 관련이 있고요. 1926년에 60만세 운동은 그 아들이었던 누굽니까? 순종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두 개를 살짝 바꿔서 내거든요. 그래서 학생과 사회주의 단체 이런 사람들이 만세 운동을 준비했다가, 자, 중요한 건 중간에 시민들의 시위 합세하고 규모가 커졌는데 중간에 사회주의 세력이 발각되면서 실패로 끝났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사회주의 세력이 들어오면서 당시에 민족주의자하고 사회주의는 어차피 나라의 어떤 목표는 독립입니다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사회주의자와 그 다음에 민족주의자가 결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217쪽 맨 밑에 있는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신간해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거든요. 이것도 기억하시고, 자, 이제 17쪽 맨 위에 보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제가 방금 신간해 설명드렸죠? 신간해가 192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답지가 맨날 나오거든요. 27년에 만들었던 신간해는 26년에 60만세 운동을 지원할래야 지원할 수가 없죠. 굳이 왜 설명드리냐? 바로 신간해가 217쪽 맨 위에 있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일어났던 이 운동이 전국으로 퍼지는데 계기가 됐던 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이게 이제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통학열차 안에서 일본 남학생이 한국 조선 여학생을 희롱했던 사건 때문에 일어났던 거고, 이걸 계기로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의 어떤 싸움이 생겼는데 일본 경찰이 한국 학생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포인트는 이게 신간해의 도움으로 전국으로 퍼지게 됐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고 학생이 주체가 돼서 항일운동이 진행됐다. 국내와 국외까지 시위가 확산됐고요. 자, 17쪽에 민족유일당 운동 옆에다가는 아예 1927년이라고 쓰시고요. 민족유일당, 어차피 목표는 독립인데 이것저것 나누지 말자 해서 27년에 뭐가 있다고요? 신간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헷갈릴까봐 설명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공부를 하시려면 잘 보세요.
제가 1907년 정민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1907년에는 뭐가 있었어요? 신민회가 있었죠. 굉장히 헷갈립니다. 더 비슷한 건 27년 신간에는 1931년에 해체하거든요. 신민회는 1907년에 만들었다가 1911년에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했었죠. 상당히 흡사해서요. 신간에 물어보면 잘못된 답지는 신민회, 신민회에 물어보면 잘못된 답지는 신간회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있었어요. 근데 민족주의가 18쪽 넘겨보시면 민족주의도 타협과 비타협. 여기서는 타협은 민족주의가 누구랑 타협한다고요? 네, 일본하고 타협한다. 얘네들이 한 끈만 잘못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친일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합해서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뭘 만들었다? 27년에 신간회를 만들었다. 기억하세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타협적 민족주의는 일본하고 타협하자는 쪽이기 때문에 얘네들하고는 연합할 수가 없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합해서 신간회를 만들었다. 218쪽 맨 밑에 신간회가 나와 있죠. 맨 밑에 2월 15일에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이 모여서 신간회를 만들었는데 오른쪽 위에 강령 19쪽에 강령 보면 정치 경제적으로 각성한다. 단결을 공고히 한다. 기회주의를 거부한다. 여기서 기회주의는 바로 옆에 나와 있는 타협적 민족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활동. 여러 가지 지회를 두고 전국적으로 만들며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었으며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강연회, 연설회 같은 거 갖고 한국인 위주로 교육을 해라. 민족운동도 계몽해서 방금 배웠던 농민운동, 노동운동, 청년운동, 학생운동을 많이 지원을 합니다. 이러다가 29년에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전국으로 퍼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해소 31년에 사회주의자들이 주로 떠나면서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27년에 신간회요. 자, 220쪽부터 이제 문화와 또 종교계 운동이 국내에서 나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220쪽에 그나마 제일 중요한 건 222쪽과 221쪽과 220쪽에 있는 뭐예요? 한국사 연구죠. 220쪽에 보면 일제가 우리의 식민사학, 우리의 역사를 자꾸 왜곡합니다. 타율성론, 너희 조선의 역사는 타율적이야, 자율적이지 않아. 정체성론, 너희 조선의 역사는 정체돼 있어. 당파성론, 너희 조선의 역사는 당파가 너무 강해. 일선동조론, 한국과 일본은 뿌리가 같아. 뭐 이런 걸 강조했단 말이죠. 이거에 맞서서 우리나라의 한국사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220쪽 맨 밑에 반가루 2번에 민족주의 역사학자 두 사람입니다. 정인보는 잘 안 나오니까 221쪽에는 누굽니까? 박은식, 신채호. 기억하셔야 되죠. 박은식, 신채호요. 자, 책 이름 특히 기억하세요. 박은식은 한국통사, 독립운동 지열사 이런 거 만들면서 한국의 역사를 혼으로 강조했고요. 신채호는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이런 걸 강조하면서 한국의 고대사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둘 다 민족주의 역사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반가루 3번에 사회경제사학은 역사 발전을 유물사관에 입각해서 만들었던 백남훈입니다. 백남훈은 일본이 아까 너희 조선의 역사는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어. 정체성론을 주장했잖아요. 이거에 반대해서 아니야. 우리 조선의 역사도 세계사의 보편적인 발전 법칙에 맞춰서 차근차근 발전하고 있어. 라는 뭘 강조했다고요? 정체성론을 강조했다는 거죠. 자, 실증사학은 이병도 손진태의 진단학회를 만들었다. 이건 뭐냐? 실증사학, 역사의 어떤 실증, 역사의 증거를 대라 이거고요. 자, 역사가 나왔으니까 한국어가 나와야 됩니다. 조선어 연구회가 21년, 이게 31년에 조선어 학회로 바뀝니다. 같은 단체인데 이름이 바뀐 거예요. 222쪽에 보면 31년에 조선어 학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점 네 번째 봤더니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네요. 그러니까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려고 했다가 일제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중단시켜서 나중에 광복 이후에 출간을 합니다. 자, 종교는 앞에 봤었죠. 천도교는 옆에 역시 가로치고 뭐라고 쓰셔야 돼요? 동학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손병희가 만든 거니까요. 천도교 옆에 동학이라고 쓰시고, 자, 원불교 박중빈, 대종교는 나철옥이요. 불교는 한용운. 자, 천주교는 잡지 만들면서 항일 무장투쟁했고, 개신교도 주로 농촌 개봉이라든가 사립학교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자, 223쪽에 언론 보시고 교육 한번 보시고요. 뭐 교육도 크게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자, 이제 25쪽에 국외 민족운동인데, 자, 이게 이제 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국외에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지가 나올 거예요. 굉장히 좀 많은 내용이고 복잡합니다만, 자, 우리 시험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주로 우리가 국외라고 해봤자 주로 포인트가 만주지방이죠. 왜? 예전부터 그 지방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성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서간도 지방에 서로군정서군, 북로군정서군, 북간도에 있는 거 북로군정서군 김자준 장군의 그 청산리 대첩이 있었던 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서간도의 서로군정서군은 신흥무관학교, 요걸 이제 누가 만들었다? 1907년에 애국계몽 단체였던 신민회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독립전쟁입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순서만 좀 기억할까요?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이게 먼저입니다. 1920년에요. 다 비슷하게 만주와 간도 지방에 들여놨으니까 기억하세요. 20년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봉오동 전투. 근데 밑에 청산리 대첩은 너무나 유명하죠. 뭐 일본인을 엄청나게, 우리 대첩이라고 뒤에 붙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승리니까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이 당했으니까 복수하겠다고 왔다가 더 당한 거죠. 6일간 전투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이거는 김자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군이 크게 승리를 거둔 거고요. 자, 넘겨보세요. 자, 일본 입장에서는 만주 지방에서 봉오동 천산리에서 엄청나게 당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뭘 일으켜요? 우리를 복수하겠다고 간도 참변을 일으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간도 지방에 있었던 우리의 그 일반 백성들, 일반 어떤 양민들을 그냥 학살했던 사건이, 우리가 전쟁하다가 군인과 군인끼리 전쟁하다가 죽는 거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근데 우리가 원래 민간인은 절대 학살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일본은 이런 걸 다 깨면서까지 간도 참변을 일으키고, 우리 독립군이 실현을 당하면서 자유시 참변. 이것도 뭡니까? 우리 독립군이 간도의 근거지가 사라지니까 러시아의 자유시라는 데로 넘어갔다가 러시아 혁명군 적색군에게 또 당했던 자유시 참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겪은 다음에 다시 넘어왔던, 이번에는 미스야 협정. 이것도 뭐예요? 일제가 만주 지방에서 활동하는 독립군 탄압을 위해서 만주 군벌. 만주 군벌은 여러분들 중국 정부와는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제하고 만주 군벌이 협정을 맺어서, 야, 만주 군벌, 니네 그 만주 부근에서 조선 독립군 보잖아? 걔네들 죽여서 우리한테 갖고 와. 그럼 돈 줄게. 뭐 이렇게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 대보세요. 우리 독립군은 일본하고도 싸워야 되는데 만주 군벌하고도 대립을 해야 되는 관계잖아요. 굉장히 우리 독립군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27쪽에 독립군을 통합을 합니다. 3개가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아쉬운 점이에요. 하나로 좀 통합되면 좋겠지만 3부라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는 이 3부가 만들어지고 이거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만 이 3부 통합이 하나가 안 됐네요. 반가로 3번에 3부 통합이 하나가 안 되고 남만주와 북만주 2개로 통합이 됩니다. 남만주에는 뭐가 만들어져요? 조선혁명군의 조선혁명당. 조선혁명당이 만들어지고 조선혁명군, 북만주는 한국독립군의 뭐가 만들어집니까? 한국독립당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만주 국외 지역에서 활동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김원봉의 의열단. 우리 영화 암살에 보면 조승우가 연기했던 김원봉 있죠? 자, 의열단 옆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가로 치시고 김원봉이라고 씁니다. 김원봉이 만들었던 건데, 자, 김원봉은 의열단이라 그래서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의거단체를 합니다. 의거단체라는 것은 사람들을 시켜서 독립운동을 할 때 상대방의 중요한 지역이라든가 일본의 어떤 중요한 지역, 중요한 건물, 중요한 사람을 암살하는 거죠. 228쪽에 보면 김원봉 중심으로 비밀결사로 만들어서 김원봉 요청으로 신채호가 아니라 신채호죠. 신채호가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고, 그래서 여러 개가 너무 많죠. 여러분들 그나마 시험에 나오는 게 3번째 김익상, 4번째 김상옥, 마지막에 나석주. 김익상은 조선총독부, 김상옥은 종로경찰서, 나석주는 동양지역직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근데 김원봉이 나중에 느낀 거예요. 야, 이렇게 혼자 가서 상대방 중요한 사람 죽이고 폭탄 던지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크게 독립군 운동을 벌쳐야 된다 해서 나중에 개별적인 한과 한계를 인식하고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중시해서 독립운동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황포군관학교에서 조직원 등을 교육시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황포군관학교는 중국의 육사나 공사 같은 거예요. 육군사관학교 같은 거죠. 거기에 우리 독립군들을 입학시켜서 군인으로 양성해서 나온 다음에 독립군 부대를 만들어서 나중에 민족혁명당 만들고, 좀 복잡한데 나중에 김원봉이 의열단 나중에 해체하고 나중에 뭘 만든다? 조선의용대라는 군부대도 만든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암살에서 보면 조승우가 역할했던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우리의 민족 지도자 역할로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김원봉이 나중에 가면 북한에 월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그 독립운동가에 포함이 안 시켜졌어요. 그것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자, 국외에 이주했던 동포들의 활동, 만주, 연해주, 일본 쪽 있습니다만 여기서 한 번씩 보시고요. 자, 미주는 230쪽에 4번에 미국이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사탕수수, 멕시코 알로에 공장에 우리가 이주 노동자 형태로 많이 갔었고요. 자, 230쪽에 이제 30년대 이후에 무장투쟁입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일단 한중연합작전. 자, 한주 포인트는 31년에 만주사변 이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일본이 만주사변 일으키면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일본이 공식적으로 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중국이, 즉 조선과 중국이 이제 하나로 연합을 해서 일본과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조선혁명군은 우리나라에 조선혁명군이 있었거든요. 반가로 이번에 중국 의용군과 연합을 했고요. 요 두 개만 밑줄만 한번 쳐보세요. 한중연합. 이게 여러분 30년대 초반입니다. 그 다음에 231쪽에 한국 독립군은 누구하고 중국 호로군하고 북만주에서 서로 연합을 합니다. 이게 둘이 연합을 해서 한중연합작전이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둡니다. 자, 231쪽에 보면 만주 지역에 유격투쟁도 있습니다. 항일유격대, 동북인민혁명군, 동북항일연군. 굉장히 군부대가 많죠. 근데 제 기억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요 파트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 검정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이런 게 이 지역에 있었다 정도만 한번 보시고요. 그나마 한번 봐야 되는 게, 물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만 32쪽에 보면 중국 내에서 반가로 3번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있습니다. 38년에. 아까 김원봉은 의열단 만들었다 그랬는데 의열단은 독립적으로 활동해서 혼자 가서 폭탄 던지고 이런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했던 어떤 독립군 지도자들을 모아서 조선의용대라는, 즉 중국에서 만들었던 최초의 한인 무장단체를 만듭니다. 이 조선의용대가 38년에 만들어져서 활동하다가 나중에 42년에 가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인 한국광복군에 합류를 하고요. 요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32쪽에 아까 제가 김원봉의 의열단, 그 다음에 김구의 한인애국단, 요건 기억하셔야겠네요. 김구의 한인애국단은 33쪽 딱 두 개죠. 이봉창은 일본 도쿄에서 국왕에게,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면 일본 애들도 야, 조선 애들이 여기저기 폭탄 던지고 위험한 활동을 할 거야. 하지만 일본의 수도인 도쿄 한복판에서 국왕에게 폭탄을 던질지는 몰랐던 거죠. 굉장히 시급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윤봉길 의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왕 생일 파티 겸 상하이 사변 승리하는 자축 그 장에서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 일본인에게 폭탄을 던졌다. 그래서 일본인에게 많은 피해를 줬는데 이 포인트는 뭡니까? 윤봉길의 의거 이후에 중국의 당시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라는 지도자가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우리 중국이 몇백만 대군도 못 해냈던 일을 조선의 청년 하나가 해냈다. 이러면서 굉장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칭송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정부를 따라서 이제 상하이를 떠나서 충칭까지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임시정부가 강화되는데 33쪽에 이제 충칭에 정착한 다음에 한국 광복군이 있네요. 드디어.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군부대 다 빼놓고 요거는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1940년에 충칭에서 신흥 무관학교의 어떤 지도자들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로 만들었던 겁니다. 거기 확장해보면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일부가 42년에 편입되면서 전투력이 업그레이드 됐고요. 어떤 일들을 했느냐. 자, 일제가 41년에 태평양 전쟁 일으키니까 이거 이후에 일본에 선전포고하고요.
중국 전선에서 중국군과 연합하고 미얀마 인도 전선에서는 영국군과 연합하며 그 다음에 제일 아쉬운 게 이제 미국 전략정보처하고 합체하면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즉 국내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일본이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2개 맞고 스스로 항복을 해버리는 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가 아쉽습니까?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만세를 부르고 좋아할 때 김구쌤은 굉장히 슬퍼했다 그럽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 독립을 이룬 게 아니라 일본이 항복했기 때문에 독립을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스스로보다는 다른 나라의 영향력이 들어갈 것이다. 그 말이 맞았고요. 그 뒤에 다시 우리 여러분들 배울 겁니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을 못 받고 임시정부가 그래서 남한에는 미군,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아쉬운 점이에요. 자, 34쪽에 건국준비. 이제 우리가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41년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일으키면서 전쟁이 점점점 일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니까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기 위한 건국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강령 조소왕의 삼균주의 정치, 경제, 교육에서 균등하다. 기억하세요. 41년 조소왕의 삼균주의.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 바탕으로 항일투쟁 강화하고요. 자, 조선독립동맹, 조선의용군. 자, 굉장히 많습니다. 독립군 부대가. 그리고 독립을 하는 주체가. 이게 이제 아쉬운 점이에요. 우리가 독립을 이룬 다음에 그런 단체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빨리 정부를 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45년 8월 15일 날 광복한 다음에 여러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긴 거죠. 막 이게 좀 아쉬운 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나마 여러분들 미주 이승만도 외교 활동하고 여러 개 있습니다만 235쪽에 보면 4번에 조선 건국동맹이 있어요. 여운형 등이 만들었던 건데 이게 활동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일제 패망 이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됩니다. 조선건국동맹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발전을 하게 돼요. 요것만 그나마 보세요. 뒤에 또 나올 거니까. 자, 이제 여러분 36쪽은 여러분들 요거 도덕에서도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 현대사로 넘어가는데요. 이거는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 주제입니다. 우리 사실상 지금 37쪽부터 사회 문화 변화부터 아니면 우리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는 것부터 배울 건데 요 파트는 검정고시 한국사에서 나와도 한 문제요. 거의 두 문제까지는 잘 안 나오고 나와도 한 문제 아니면 안 나올 가능성도 꽤 크고요. 그런데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36쪽에 국제사회 약속, 43년에 카이로 회담. 여기서 이제 미국, 영국, 중국 대표들이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죠. 왜? 분위기가 일본이 질 것 같으니까 일본에 반대에 있었던 연합군이 야, 일본이 지면 일본이 데리고 있었던 저 조선이란 나라 어떡하지? 그래, 독립시키자. 근데 문제는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키자. 이 적당한 시기가 문제인 거죠.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적당을 뭘로 한 거예요? 그렇죠. 일본이 패망하자 마자로 한 건데 이게 안 되고 나중에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로 결정이 되면서 신탁통치가 결정이 되는 거죠. 얄타 회담은 소련까지 모여 있는 거고 포츠담 회담은 한국의 독립을 재약속했는데 이 독립이 안 지켜집니다. 자, 37쪽부터는 일제강점기 사회 문화 변화. 이거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소년운동에서는 여러분들 천도교, 동학을 계칭했던 손병희가 만들었던 천도교에서 어린이날 만들면서 방정환 선생님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천도교와 방정환 굉장히 연결이 있고요. 자, 여성운동 쭉쭉 보시고 여성운동은 38쪽에 반가로 3번에 근우회, 신간회의 자매단체예요. 신간회가 뭐라 그랬죠?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만들었던 신간회가 있습니다. 신간회의 자매단체인 근우회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것은 38쪽에 있는 형평운동입니다. 자, 백정 차별 철폐운동. 여러분들 고려시대 백정은 일반 농민, 일반 평민인데 조선시대 백정은 도축업자로서 굉장히 차별을 받았다. 근데 우리가 1894년에 갑오개혁 끝났잖아요. 갑오개혁 했으면 신분제가 폐지됐으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데 아쉽게도 직업적 차별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 백정, 도축업자 분들은 이 이름에다가 빨간 줄을 딱 그어서 굉장히 멸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형평이라는 것은 정육점에서 쓰는 양팔족을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올려놓으면 딱 공평하잖아요. 그것처럼 공평하게 사람을 대해란 뜻으로 1923년에 경남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라는 걸 만들어서 형평운동을 있게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일제강점기 도축업자들의 형평운동.
뭐 도시변화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볼 거 없고요. 문학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뭐 41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저항문학 같은 거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런 것들 오히려 국어에서도 많이 나오죠. 우리 뭐 그 검정고시 한국사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이 없으니까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림도 영화 뭐 나온규의 아리랑 그다음에 연극 그다음에 뭐 이중섭의 소 미술 같은 거요. 우리 미술이라든가 이쪽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일제강점기 우리가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46쪽에 이제 냉전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만 남았네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요거는 하나의 파트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험에 나오면 뭐 하나 안 나올 가능성도 많고 오히려 사회에서도 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거는 마지막 강에서 한 30분 정도, 35분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뒷파트는 많이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나갑니다만 빨리 나간다 손 치더라도 제가 요거는 그나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들을 딱딱 찝어드리죠.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페이지 빨리빨리 체크하면서 그것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고득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 마지막 강의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거 잘 복습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